대선 후보 등록 첫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하며 대선 전국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단일화 방식을 두고 양측이 명확한 입장차를 나타내면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5만 3천여 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간대 최다치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5만 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4차 접종 계획과 대상 등이 오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며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제 중국에 아쉽게 패한 컬링 여자 대표팀 팀킴은 오늘 미국, 일본과의 2연전이 4강 진출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와 억지를 지속해서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돼서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하루 확진자가 오늘로 닷새 연속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세를 보이는 위중증 환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저녁 9시까지 5만 3,390명, 전날보다 433명 늘어나며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일 5만 4천여 명으로 5만 명을 넘어선 이후 닷새 연속 5만 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사망자는 36명 추가돼 누적 7,081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은 하루 만에 15,000명 넘게 늘어 21만여 명입니다. 빠른 확산에도 위중증 환자는 288명으로 전날보다 13명 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중증이 크게 늘지 않고 병상이 꾸준하게 확보되면서 병상 가동률도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는 방역 조치를 정부가 앞당겨 완화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 방역 패스나 QR코드 등 거리두기와 연계된 조치도 함께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시기와 방법에 달렸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방역의 기준을 주고 확진 양성 위중증 환자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의 병상 가동률 등을 감안해서 조금씩 완화의 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이걸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정부 예측대로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이를 경우 위중증 환자도 순식간에 1,000명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이며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접종 미완료자도 포함됩니다. 특히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와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게는 병원과 시설 내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미접종 일반 국민도 오늘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3차 접종과 일부 교차 접종에도 활용됩니다. 기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자는 의학적 사유로 1차 접종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이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고위험군은 다른 대상군보다 일찍 3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차 백신은 3차 접종 이후 4개월 간격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달 말쯤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치료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전환되면서 자가진단 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구매 개수가 1회에 5개로 제한되고 온라인 판매도 중단됐지만 재고 물량에 한해서만 16일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자가검사 키트 유통 개선 조치가 내려진 첫날. 그 자가진단 키트 하나만 사려고 하는데요. 직접 약국을 찾아가 진단 키트를 사봤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25개에서 소분을 해서 2개, 3개로 나눠놨거든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 뭐 들어오는 양이 몇 개 안 돼요.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들어와도 이제 막 50개 들어올 때도 있고 30개 들어올 때도 있고. 다른 약국도 대용량으로 들어온 키트를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면봉으로 코 이렇게 후비신 다음에 여기 진단액이 들어있어요. 전혀 안 들어오는 날부터 수백 개씩 들어오는 날까지 공급이 불규칙한데 들어오는 날이면 당일에 동납니다. 하루 종일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200개 정도면 아마 오전이나 오후 1~2시 정도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들여오기조차 힘듭니다. 예전에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어가지고. 정부는 자가진단 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대용량 제품을 낱개로 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 번에 5개씩만 살 수 있지만 여러 차례 사는 걸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가진단 키트를 오는 16일까지 재고가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자가진단 키트 3천만 명분을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하기 때문에 물량이 충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도 무료로 검사가 가능한 만큼 미리 과다하게 사둘 필요는 없다고도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은 나라들은 방역 규제를 풀고 이미 아직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나라들은 감염자 폭증으로 격리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도기 속에 각국의 방역 규제 반대 시위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국회의사당 앞 광장. 수천 명이 모여 방역 규제 반대 시위를 벌입니다. 대형 트럭들은 주요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미 백신 패스 등 많은 규제가 폐지됐지만 시위대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Mandates basically, freedom of choice, vaccines, masks even. You know what? We're doing this for the next generation as well too, right? The kids have to grow up.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미국 버팔로에서도 캐나다 트럭 시위에 대한 지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두 나라 국기를 흔들고 우리를 통제하지 말라는 팻말을 손에 들었습니다. 캐나다 트럭 시위 영향으로 유럽의 시위도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개선문 앞에 모인 시위대는 경적을 울리고 차량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고 시위대를 끌고 갑니다.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시위대를 경찰이 최루탄까지 발사해 해산시켰습니다. Parce que nos droits, nos libertés sont bafouées. On a juste le droit de travailler, de raquer et d'être taxé.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도 대규모 인파가 몰려 항의 시위를 벌였고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의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새 국면을 맞고 있는 지구촌을 상징하는 장면들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오늘까지 등록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갑니다. 본선거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빡빡한 유세 일정과 세 차례 법정 토론으로 치열한 레이스를 펼칩니다. 주요 후보들이 일찌감치 후보로 등록하고 채비를 마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안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방식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온라인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즉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안 후보는 야권 후보가 박빙으로 겨우 이긴다고 해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압도적 승리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경선을 거론하며 이때 합의한 방식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 일정을 소화한 윤 후보는 일단 안 후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민 경선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에서는 벌써부터 신경전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경선 방식의 역선택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사 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했고, 국민의당은 더 나은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염원에 윤 후보가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며 지금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만 밝혔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미래로 나아갈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양당의 정권 교체는 기득권의 교대일 뿐이라던 공언은 어디로 갔느냐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단일화 이슈의 핵심은 후보 한 명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는데 민주당도 셈법 계산에 분주합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대세 후보는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지지율 차이가 한 주 전보다 더 줄어들며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안철수, 누가 단일 후보가 돼도 이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지만 다자대결에선 안 후보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후보가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일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을 두고는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지지율이 엇비슷했던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와 달리 지금 두 후보 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고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신 건지?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런 제안을, 그리고 야권의 선거 행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방해가 될 만한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은 대의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윤 후보가 앞서 언급한 대로 전격 회동을 통해 단판을 지을 가능성도 나오지만 국민 경선을 먼저 띄운 안 후보가 이를 번복하고 이른바 정치적 단판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이제 막 운을 뗀 상황에서 실제 후보 단일화까지는 룰 협상 등 난제들이 산적한 이른바 시기의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입장도 내지 않은 채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더 복잡합니다. 민주당의 통합정부 구상을 안 후보가 사실상 거절한 데다 단일화가 전격 타결될 경우엔 더더욱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일화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향후 무산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치가 워낙 생물이어서 어떻게 저는 진행될지를 몰라서 조금 더 후보 본인의 말씀을 듣고 애써 단일화 논의에 대한 반응을 자제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참배하지 않았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까지 찾으며 대국민 통합 메시지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메타버스 마지막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의 시대를 넘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마지막 일정은 제주였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선 자리.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을 집중적으로 저격했습니다. 민주당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이 정치 집단들이 우리의 미래를 과연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국민이 죽든 말든 정치적 야용만 챙기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라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이끌어갈, 경제를 다시 살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올,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통합을 시킬 유능한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도민의 아픔이 서린 위령탑에 참배한 후에는 다시는 이 나라에서 정치적 욕망과 사적 이익 때문에 누군가 죽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보복의 낡은 시대를 넘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후보는 제주를 평화, 인권, 환경 수도로 만들겠다며 폐기물 제로와 탄소 중립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을 제주에서부터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이 직접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서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 도민들의 소득을 확대하겠습니다. 제주 4.3 진상조사와 평화, 치유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보상금 지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또 제주 유일의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인 강태선 애국지사를 찾아 세배하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꼭 보시라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남단 선거구 제주 서귀포를 끝으로 전국을 돌며 민심을 듣는 메타버스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출정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와 억지를 지속해서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 하루 만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외교와 억지를 지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올해 들어서만 공식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제이크 슬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지금 당장이라도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행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러시아는 오는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이전에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하는 방식과 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조만간 대규모 군사행동이 있을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린 계속해서 외교에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단결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침공은 미사일과 폭탄 공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후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맹공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부가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어제부터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306명의 국민이 현지에 체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밤 외교부가 여행 금지 지정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341명이 체류했던 것보다 35명이 감소했다며 2, 3일 내로 100명 이상이 추가 출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여행 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이자 법적 강제성이 있는 여행 금지를 긴급 발령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와이 회담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한 위기지만 미국과 함께 러시아의 긴장 고조를 막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하면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Moscow chooses the path of aggression and further invades Ukraine, the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will be swift, it will be united, it will be severe. 앞서 일본은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물량의 일부를 다음 달부터 유럽 국가들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LNG 공급을 줄일 것에 대비해 일본이 발빠르게 지원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실제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앞서 호주에서 열린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를 제외한 일본과 호주는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The autocratic unilateral actions of Russia to be threatening and bullying Ukraine is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and utterly unacceptable. 반대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중러 양국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하면서 반미 공동대응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미국이 중러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관여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일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차이가 있고 이를 모두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블링컨 장관을 향한 질문임에도 답변에 자청해서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너무나 분명해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전남 여수산단 여천 NCC 폭발 사고는 오래된 시설과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여수산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폭발로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여수산단 여천 NCC 폭발 사고. 사고로 숨진 노동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 3명과 부상자 4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작업에 특화된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는 불과 2달 전에도 폭발 사고가 나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에도 희생자 모두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겁니다. 모든 안전 대책들이 조치되어졌다라고 믿고 지시된 작업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그 이외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낡은 시설입니다.
조성된 지 50년도 넘은 여수산단은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잊을만 하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후산단 재정비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후산단에 대해서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위험의 외주화, 이 고용 문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산단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왜 사고가 났는지, 작업 과정에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면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대형 인명사고 3건이 잇따르는 등 현장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첫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났을 경우 원청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인 이른바 김용균법보다 책임자의 처벌 수위와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 시행 불과 이틀 만에 대형 인명사고가 터졌습니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채소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사전에 안전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 부분은 단순히 사업소 차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인하는 본사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열흘 뒤엔 경기 성남시 제2판교 테크노밸리 건설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도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고, 사흘 뒤 전남 여수시 여천 NCC 화학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나 사상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불의의 큰 사고로 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주의를 표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 만에 1, 2, 3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현장 감식을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처벌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서 안전 매뉴얼이나 안전관리조직 관련 기준이 모호해 법정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인 1조 작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시행령에 좀 옮겨 놓거나, 그리고 또 책임 같은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될 부분들이 필요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50인 미만에서는 그동안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할 인력들 자체에 대한 규정도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사회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이 안전대책을 고심하기보다는 법의 허점을 노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한 이번 수사가 기업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산간에 최고 10cm 이상, 강원 내륙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퇴근길 무렵부터 5mm 안팎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도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상 1.1도, 대전 영하 1.3도, 광주 2.1도, 부산은 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7도, 대구 12도, 광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은 눈비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백신 4차 접종 계획과 대상도 오늘 발표됩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양측의 단일화 논의가 대선 구도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제 중국에 아쉽게 패한 컬링 여자 대표팀 팀킴은 오늘 미국, 일본과의 2연전이 4강 진출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하루 확진자가 오늘로 닷새 연속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세를 보이는 위중증 환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저녁 9시까지 5만 3,390명, 전날보다 433명 늘어나며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일 5만 4천여 명으로 5만 명을 넘어선 이후 닷새 연속 5만 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사망자는 36명 추가돼 누적 7,081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은 하루 만에 15,000명 넘게 늘어 21만여 명입니다. 빠른 확산에도 위중증 환자는 288명으로 전날보다 13명 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중증이 크게 늘지 않고 병상이 꾸준하게 확보되면서 병상 가동률도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는 방역 조치를 정부가 앞당겨 완화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 방역 패스나 QR코드 등 거리두기와 연계된 조치도 함께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시기와 방법에 달렸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방역의 기준을 주고 확진 양성 위중증 환자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의 병상 가동률 등을 감안해서 조금씩 완화의 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이걸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정부 예측대로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이를 경우 위중증 환자도 순식간에 1,000명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부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이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불안감에 접종을 미룬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4차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합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에서는 5번째로 허가받은 백신입니다. 기존 B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제조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인데 여기에는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접종 미완료자도 포함됩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와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게는 병원과 시설 내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미접종 일반 국민은 자녀 백신 등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은 21일부터 진행해 접종일은 다음 달 7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3차 접종에도 활용됩니다. 노바백스로 기본 접종했다면 3차 접종도 같은 백신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당사자가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한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초 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했지만 접종 금기나 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판단을 받아 3차 때는 노바백스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이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종 전과 비교해서 오미크론 변이 결합 항체가가 접종 28일 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4배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된 3상 임상시험에서도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90% 수준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고 중증 사망 예방 효과도 100%에 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이 현재 80% 중반대에 머물러 있는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접종 이후 모니터링을 해봐야 실제 예방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 효과적인 효과가 있는 어떤 치료제라든지 또는 백신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계획도 발표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그 시간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4차 백신은 3차 접종 이후 4개월 간격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달 말쯤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독감과 비교해서 아직 높다면서 현 수준의 방역 조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1339 콜센터를 통해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높은 예방접종률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중증도는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에 비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독감보다 높고 전파력도 높아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며 미국과의 국경 다리를 막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리 통행을 막은 트럭과 차량은 치웠지만 수도 오타와의 트럭 시위는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아침 캐나다 경찰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잇는 엠베서더 다리를 막고 있던 시위대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던 시위대 10여 명을 체포하고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법원의 해산 명령에 이어 전날 경찰이 강제 진입에 앞서 해산을 종용하자 상당수의 시위대가 트럭을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If they want to grab us and hook us up and take us away, so be it. There will be no violence, there will be no resistance. 하지만 오후 들어 시위대가 늘어나자 경찰은 작전을 중단했고 다음 날 아침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에만 8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산되는 다리 봉쇄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3주째로 접어든 수도 오타와의 트럭 시위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주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를 무시하고 백신 의무화와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 just knew that I had something to do, and I had a duty to be here to send that message, to go back and get freedoms for my fellow Canadians, and that's it.
오타와 경찰은 경찰 병력을 증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위대 강제 해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어제 주요 후보들이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22일 동안 총력전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신청 첫날, 각 당 후보들은 대리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제보건 전문가로 불리는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와 만 18세인 남진희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대신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SNS에 안팎의 위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 18세 생애 첫 유권자로서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위기를 또 극복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는 후보 측근인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과 서일준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SNS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살리고 공정의 가치를 회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재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또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대장정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직접 후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배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무산돼 총괄 선대본부장이 대리 등록했습니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데를 지금 알아보러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후보 등록은 제가 대리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선 배달라이더와 태안화력발전소, 정신보건 분야의 청년 노동자 3명이 선관위를 찾았고 불평등을 대표하고 기후위기를 대표하고 차별을 대표하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염원을 담아 심상정 후보 대신에 후보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부인과 함께 직접 서류를 냈습니다. 후보들은 15일 새벽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투표 용지 인쇄는 28일에 이뤄지는데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한 국민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투표를 합니다.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법정 TV 토론은 3차례, 오는 21일과 25일, 다음 달 2일인데 추가 토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당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22일 동안 거리 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 총력전에 들어갑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이번 대선 여전히 혼전 양상입니다. TV 토론에서 어느 쪽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2월 2주차 주간 집계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9.1%, 윤석열 후보는 41.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 사이 격차는 지난주 2.8%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좁혀지면서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7.7%, 심상정 후보는 2.8%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0.6%포인트 오른 38.2%, 국민의힘은 2.6%포인트 내린 36.8%, 국민의당은 0.6%포인트 떨어진 6.7%, 정의당은 0.5%포인트 상승한 3.3%를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높아진 43.2%, 부정평가는 1.5%포인트 내린 52.9%를 기록했습니다.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북 정읍에서 들불이 발생해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전남 장성군에서는 목조주택 화재로 일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들 한복판에 불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읍천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인근 갈대만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차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가족이 불로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에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꺼졌지만 노부부와 아들 일가족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3일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와 억지를 지속해서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고 러시아가 공격할 경우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외교와 억지를 지속해서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타이완 해협 문제도 언급했는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뒤 공동 성명을 발표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강하게 우려한다며 비교적 강도 높은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니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간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는 데 평가를 할 만하죠.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메시지보다 더 주목되는 건 타이완 문제가 공동 성명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현 상태를 변경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 역시 미국의 우선 관심사는 중국 견제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계속 강조하고 유지해온 것도 대중 견제에 한국과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세 나라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공유하고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하야시 요시야마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첫 한일 대면 회담도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40여 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한일은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사도광산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며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대응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정세 불안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대외 경제와 안보 전략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반도체 생산 등에 필요한 전략 물자의 안정적 수급책 마련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5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을 만기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뤄준 돈이 139조 원을 넘습니다. 이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쯤 종료되는데 정부는 빚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번째 연장 여부를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에게 금융당국은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6개월씩 모두 4차례 연장했습니다. 이 조치가 다음 달 말 만료되는데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 4,494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거침없이 확산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앞둔 소상공인들은 재연장을 촉구하면서 일부 탕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말로 돌아오는 대출하고 이자가 140조입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많은 영업 제한을 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장과 유예 가지고는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인 탕감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3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7%가 추가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계에서도 상환 연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직접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상환 유예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부실로 이어지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요. 아예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에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는 만료를 앞둔 다음 달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 점검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거침없이 급증하면서 영업 제한 조치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139조 원 가운데 부실이 얼마나 발생할지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큰 추위 없겠지만 곳곳으로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눈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그 밖에 내륙에도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북부 산간에 10cm 이상, 강원 내륙 쪽으로도 최고 7cm가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8도, 대구는 3.4도, 부산은 7.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 대전은 11도, 광주는 13도, 대구와 부산은 12도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눈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 눈구름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기다리는 손님은 오지 않고 시간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M1 테이블을 닫기도 수차례. 이제야 손님이 좀 오는가 싶었는데 벌써 밤 9시 영업 끝입니다. 이러기를 3년째. 버텨내기엔 너무나도 힘들었던 억겁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출이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한 80% 정도 이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이후에는 사실 하루에 절반도 안 차요. 그러니까 3분의 1 테이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역대 대선에서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로 통합니다.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7차례 대선이 치러졌는데 예외 없이 자영업자가 가장 선호했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는 노태우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IMF 시기인 1997년 대선에선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순으로 최종 순위까지 마쳤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도 자영업자의 지지가 없었다면 청와대 입성은 불가능했습니다. 40대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에 유리하고 농업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은 또 현 야권 보수 정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느 쪽으로 손에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던 경우가 많은 거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대규모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14조의 추경안이라는 것으로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해 주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오히려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땀 흘려 자기 노력으로 돈 버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선 후보들은 자영업자의 마음을 얻으려 사활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자영업자의 변심은 유독 극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석 달 동안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자영업자 지지율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지 후보가 뒤바뀐 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제일 많이 관련이 되어서 다른 선거보다도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여론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주도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지난 2년, 누군가에게 그저 불편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영업자들에겐 생존을 건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막막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올해도 분명 대선판을 뒤흔들 겁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굿모닝 YTN이라고 합니다. 20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모두 11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기본소득당 오준호, 국가혁명당 허경영, 새로운물결 김동연, 우리공화당 조원진, 진보당 김재현,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냈다고 집계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시한은 오늘 저녁 6시까지고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됩니다. 20대 대선 후보로 등록한 주요 정당 후보자 4명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979억 8천여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77억 4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 공동 지분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아파트 13억 3천여만 원과 가족 명의 예금 합계 12억 8천만 원, 강원도 원주의 콘도 등을 포함해서 모두 32억 1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총 재산 77억 4천만 원 가운데 윤 후보 본인 명의는 8억 4천만 원이었고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는 68억 9천만 원으로 대부분 저축예금이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배우자 이승배 씨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4억 9천만 원, 모친 명의의 경기도 과천시 벼락루 아파트 10억 원과 예적금 등 총 재산으로 1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재산 가운데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안랩 상장 주식 186만 주의 가액 1,83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대) 대선 후보로 등록한 주요 정당 후보자 4명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군복무를 마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1991년 해군에 입대해 3년여 동안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팔 장애로 인한 정형외과 질환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982년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여성인 심상정 후보는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시나리오별 셈법 계산에 분주합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선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대세 후보는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지지율 차이가 한 주 전보다 더 줄어들며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안철수, 누가 단일 후보가 돼도 이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지만 다자대결에선 안 후보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후보가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일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을 두고는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지지율이 엇비슷했던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와 달리
지금 두 후보 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고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신 건지?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런 제안을 그리고 야권의 선거 행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방해가 될 만한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은 대의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윤 후보가 앞서 언급한 대로 전격 회동을 통해 단판을 지을 가능성도 나오지만 국민 경선을 먼저 띄운 안 후보가 이를 번복하고 이른바 정치적 단판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이제 막 운을 뗀 상황에서 실제 후보 단일화까지는 룰 협상 등 난제들이 산적한 이른바 시기의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입장도 내지 않은 채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더 복잡합니다. 민주당의 통합정부 구상을 안 후보가 사실상 거절한 데다 단일화가 전격 타결될 경우엔 더더욱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일화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향후 무산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치가 워낙 생물이어서 어떻게 저는 진행될지를 몰라서 조금 더 후보 본인의 말씀을 듣고 애써 단일화 논의에 대한 반응을 자제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참배하지 않았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까지 찾으며 대국민 통합 메시지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한 비판 수위가 높아진 것 같다는 얘기에는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식 단일화가 국민 요구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고 반응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정부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미래로 나아갈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라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뭔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고 특히 정치 보복과 공안 정치를 노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대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 묘소를 잇따라 참배합니다. 이후 서울 명동에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선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와 다짐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하루 앞두고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대선 필승을 다짐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하자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어 중소기업 중앙회 초청 행사에 참석해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발표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는 관윤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서 각종 현안과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포항제철소 방문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오전 언론사 인터뷰에 응한 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송문희 후보의 후보 등록에 동행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휴일인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53,39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종전 동시간대 최다 집계치보다 433명이 많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8,000명으로 57.7%, 비수도권에서는 22,590명으로 42.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조금 더 늘어서 5만 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이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예상됩니다. 4차 백신은 3차 접종 이후 4개월 간격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달 말쯤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8살 이상 성인이며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접종 미완료자도 포함됩니다. 특히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와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게는 병원과 시설 내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미접종 일반 국민도 오늘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전환되면서 자가진단 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구매 개수가 1회에 5개로 제한되고 온라인 판매도 중단됐지만 재고 물량에 한해서만 16일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자가검사 키트 유통 개선 조치가 내려진 첫날. 자가진단 키트 하나만 사려고 하는데요. 직접 약국을 찾아가 진단 키트를 사봤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25개에서 소분을 해서 이제 2개, 3개로 나눠놨거든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 뭐 들어오는 양이 몇 개 안 돼요.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들어와도 이제 막 50개 들어올 때도 있고 30개 들어올 때도 있고. 다른 약국도 대용량으로 들어온 키트를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면봉으로 코 이렇게 후비신 다음에 여기 진단액이 들어있어요. 전혀 안 들어오는 날부터 수백 개씩 들어오는 날까지 공급이 불규칙한데 들어오는 날이면 당일에 동납니다. 하루 종일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200개 정도면 아마 오전이나 오후 1~2시 정도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들여오기조차 힘듭니다. 예전에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재고 없어가지고. 정부는 자가진단 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대용량 제품을 낱개로 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 번에 5개씩만 살 수 있지만 여러 차례 사는 걸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가진단 키트를 오는 16일까지 재고가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자가진단 키트 3천만 명분을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하기 때문에 물량이 충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도 무료로 검사가 가능한 만큼 미리 과다하게 사둘 필요는 없다고도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독감과 비교해서 아직 높다면서 현 수준의 방역 조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1339 콜센터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높은 예방접종률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중증도는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에 비해서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독감보다 높고 전파력도 높아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공개된 내용은 1339 콜센터 상담사와 민원인 간의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녹취된 것이라며 개인적인 민원 답변 일부를 마치 질병관리청 공식 입장으로 오해하도록 표현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5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돈이 139조 원이 넘습니다. 이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 종료되는데 정부는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번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에게 금융당국은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6개월씩 모두 4차례 연장했습니다. 이 조치가 다음 달 말 만료되는데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 4,494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거침없이 확산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앞둔 소상공인들은 재연장을 촉구하면서 일부 탕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말로 돌아오는 대출하고 이자가 140조입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많은 영업 제한을 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장과 유예 가지고는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인 탕감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3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7%가 추가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계에서도 상환 연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직접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상환 유예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부실로 이어지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요. 아예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에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는 만료를 앞둔 다음 달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 점검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거침없이 급증하면서 영업 제한 조치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139조 원 가운데 부실이 얼마나 발생할지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채용 문화의 지각 변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AI를 이용한 수시 채용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3대 채용 문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 김상우 기자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 가운데 캐릭터 인형인 아바타는 인사팀 직원이고 그 옆엔 구직 희망자들이 앉았습니다. SK텔레콤과 세븐일레븐 등이 이 같은 메타버스 설명회와 면접을 연 데 이어 삼성전자도 오는 15일 처음 도입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함께 초연결을 바탕으로 한 가상 융합 경제와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IT 기술을 활용한 채용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과 화상 면접 등은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 특히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평가에 이어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블라인드 채용 효과를 얻기 위해 화상 면접에도 고도의 IT 기술을 채용 보완제로 적용하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세 표정과 음성 등 면접 대상자의 언행 특성을 AI가 포착해 소통 능력 등의 항목별로 지수화해서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지원자들에게는 과거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들에게는 해당 인재상에 맞는 인원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층 구조 형태의 신경만을 기반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리하고 학습해 진화하는 딥러닝 면접 시대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면접의 기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매끄러운 인터넷 환경은 물론이고 소음이 적고 밝은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옷이나 메이크업 같은 것도 실제 대면 면접을 준비하듯이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또 정규직 수시공채와 경력 수시 채용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는 대세여서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규 직원을 모집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현장에 투입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경력 있는 역량 있는 직원들을 모집해서 현장에 투입함으로 해서 회사의 발전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께서는 각기 다른 자신이 관심이 있는 직무에 좀 더 집중하셔서 거기에 맞는 경험과 자신들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설명회와 면접, 그리고 AI 화상 면접과 수시 채용,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3대 채용 문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후보 등록들 어제 대부분 마쳤고, 근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어요. 관련 기사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마친 후에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열어서 이 자리에서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나 아침 신문들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는데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두 가지 신문에 실린 기사 준비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건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했는데 또 안 후보가 마냥 후보직을 던질 수만은 없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게 안 후보 측 관계자 이야기라고 하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론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고 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의 항복을 압박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 후보의 자진 사퇴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자면 지지율 하락세 그리고 선거 비용 문제를 결국은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다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 윤석열 후보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신문 역시도 후보 간 담판이 어렵다면 여론조사 방식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중진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싣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러 기사 봤는데 기사를 봐도 사실 속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좀 잘 표현한 만평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두 신문에서 거의 비슷한 표현 방식으로 이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 실린 만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죠. 여우와 두루미라는 우화를 이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두 신문 모두 다 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여우 쪽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먼저 왼쪽에 실린 게 중앙일보의 만평인데 단일화라는 테이블 위쪽으로 여우가 선호하는 그릇에 담긴 여론조사 방식 국민 경선을 내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안 후보는 내가 먹어봐서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국일보 만평인데 안 후보는 차린 건 없지만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릇을 내밀고 있고요. 윤 후보는 단판이라는 긴 병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두 사진에서 모두 윤석열 후보 측이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혔듯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신문이 같은 내용의 만평을 했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일화 논의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 이제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신문에 유세를 기다리고 있는 유세하려고 출동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내일부터 아마 거리에서 자주 보게 될 유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사진에 보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차량이 보입니다. 후보들이 강조하는 슬로건도 함께 담겨 있고요. 이재명 후보 차량에는 역시나 당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파란색이 주로 보입니다. 뭐 신문이라서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윤석열 후보 차량 앞쪽에도 보면요, 뭐 파란색 비슷한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 많이 쓴 것 같네요.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도 어떠한 전략이나 의도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후보 등록은 오늘 마감이니까 어떤 후보들이 더 추가로 등록하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일은 투표용지 인쇄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이전까지 단일화가 된다면 사퇴한 후보 옆에는 사퇴라는 표기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한을 넘겨서 사퇴라는 표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버려지는 표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때를 단일화 시한, 데드라인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과 5일은 사전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선거 당일인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가 치러지고 코로나19 격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별도 투표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기사가 있던데 이게 직접 얼굴이 나온 건 아니고 집이 좀 화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알려졌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대구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번 주말에 해당 주택에 앞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과 기사를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스마트폰을 들어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수천 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고요. 인근에는 순찰자가 출동해서 교통 정리에 나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2월 말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은 현재 빈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입주하게 되면 그 후로 제2의 봉하마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기사에 쓰여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교통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가 됐죠.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 기자분들도 나가서 현장 취재를 했지만 정말 뭐 많은 기자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과연 키트를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기자들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키트를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는 뉘앙스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영등포와 강남, 강동 등 약국과 편의점을 돌면서 확인한 결과 품절인 곳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 현장 취재하는 동안에도 키트가 있냐라는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예. 서울신문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인터뷰를 전했는데 회사에서 검사를 한 뒤에 결과를 보고해라라는 지시를 받은 직장인이 결국은 키트를 구하지 못해서 좀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인터뷰도 있었고요. 키트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다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스크 때처럼 절대적인 수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다만 유통 과정에서 안정화가 현재는 좀 덜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검사와 치료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몫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만큼 키트 수급이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정부가 이제 많이 풀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현장에서 혼란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또 메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계주에서 메달을 땄죠. 네,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정말 값진 메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이 선수들이 한껏 웃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막내인 서휘민 선수만 감격의 눈물을 좀 보이고 있고 나머지 최민정, 이유빈, 김아랑 선수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어제 경기장에 딱 들어설 때부터 웃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완주 후에도 이렇게 함께 웃는 모습 참 보기 좋았고 이 계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전과 다르게 상당히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표팀은 올림픽을 앞두고 내홍도 있었고요. 또 일부 선수의 부상도 있으면서 출전 선수가 올림픽 직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 시간이 그만큼 없었던 건데 그래서 걱정하는 시선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진 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들었고 한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 어제 연장 접전 끝에 중국에 패한 컬링 대표팀 팀킴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오전과 오후 2연전에 나섭니다. 오전 10시 5분에 미국전이 있고요. 오후 9시 5분에 일본전이 열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순위가 2승 2패로 6위거든요. 오늘 이 2연전에 따라서 4강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어느 정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경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컬링이 전 개인적으로 보기에 재밌고 좀 편하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전략도 막 이렇게 짜볼 수 있고. 지금 절대 강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연승을 하게 된다면 4강 전망이 밝습니다. 예, 꼭 좋은 결과를 저희가 내일 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 텐데 LH 관련 소식이네요. 이게 투기 사태 때 사실 그 정치권까지 막 떠들썩하게 했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뭐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요. 꼼수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LH의 꼼수, 땅 투기 책임 경질한 뒤 LH대학 교수로 임용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작년 LH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상임이사 4명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꼼수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4명 중에 2명은 당시에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꼼수 쇄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경질된 뒤에요. 모두 LH 사내대학인 LH 토지주택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연봉은 9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기식 꼼수였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LH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2014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했고요. LH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경력과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서 급여도 1억 8천여만 원을 받다가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를 두고 LH 외부에서는 당연히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내부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행이라는 해명이 참 안타깝습니다. 관행을 고치는 게 쇄신인데.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배달 관련 얘기인데 이번엔 비용 얘기가 아니고 용기 관련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 대폭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걱정도 많지 않았습니까? 일회용품 문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로 최근에 많이 불거졌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주요 플랫폼 업체들과 서울시가 모여서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고객이 원할 경우에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배달하는 방식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이미 강남구 일부 곳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점차 고객들의 선택이 증가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점을 따진다면 환경에 기여한다는 보람이 있겠고 또 세척과 분리수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겠는데 이 다회용기로 주문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좀 든다고 합니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추가 소비자 부담이 생긴다는 점이 있고요. 세척이나 살균, 소독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뭐 보증금처럼 다시 돌려주면은 내가 돈을 돌려받고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소비자가 부담해서 지불하는 그냥 일종의 환경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이 돈을 내고 다회용기로 받을지 아니면 이걸 돈을 내고 다회용기로 받아서 설거지를 안 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할지를 고민해봤는데 쉽지 않네요. 제 생각에는 이 지금 배달비 문제가 좀 많이 화두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배달비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회용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선택하는 분들도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배달업체에서도 좀 부담하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실에서 한 공간에 남녀가 섞여서 앉으면 지자체 조제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걸 두고 21세기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남녀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착석이 가능합니다. 공공도서관, 공동주택 열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독서실은 다릅니다. 남녀가 한 공간에 섞여서 앉아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근거는 지난 1995년에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입니다. 성별에 따라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 조항 등을 기초로 16개 시도교육청은 조례에 남녀 좌석 구분을 못 박았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 조례를 근거로 전주교육지원청은 한 독서실 업체에 열흘간 운영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열람실 내 성별 좌석 구분 배열이 준수돼 있지 않고 한 공간에 남녀가 섞여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독서실 측은 해당 조례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행정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리는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은 독서실 혼석 금지 조례는 위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 자유권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과도하게 침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혼석을 금지해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전북도 조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지난 2017년 먼저 관련 조례를 삭제한 충청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식물원이나 캠핑장 또 도심 공원에서 야간에 LED 조명으로 장식된 나무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실험을 해보니 야간 LED 조명은 나무의 생체 시기를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나무 조명.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곳곳에 조명으로 장식된 나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LED 조명을 밤새 켜놓으면 나무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소나무와 왕벚나무, 은행나무에 LED 장식 전구를 설치해
1년에 걸쳐 야간 호흡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LED 조명에 6시간까지 노출돼도 야간 호흡량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겨울철 LED 조명에 12시간 동안 노출된 소나무는 야간 호흡량이 1.3배 늘어 조명에 노출되지 않은 소나무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았습니다. 나무의 생장 활동이 왕성해지는 여름철에는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LED 조명에 12시간 노출되면 왕벚나무는 2.2배, 소나무는 3.2배, 은행나무는 4배나 야간 호흡량이 늘었습니다. 나무는 낮에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축적하고 야간 호흡을 통해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LED 야간 조명이 나무의 탄소 저장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는 겁니다. 연구진은 또 LED 조명에 12시간 동안 노출된 나무는 지난 1년 동안 24%나 덜 자라 나무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나무가 야간 조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생체 시계에 교란이 와서 야간 호흡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노출된 경우에는 생체 시계가 교란되지 않았지만 12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생체 시계에 교란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빛공해가 나무 종류와 관계없이 영향을 미친다면서 나무에 설치된 조명은 6시간 이하로 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LED 야간 조명은 봄에 잎이 나고 기온이 오르기 전 늦지 않게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오늘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뽑기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 죽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요령이 있네요. 좋네요. 요령이 있네요. 요령이 있습니다. 대박!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거 공짜거든요, 투표라는 거. 근데 이 공짜의 어떤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나의 일상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트 포 코리아, 보트 포 나 자신을 위해서 모두 투표합시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 정도 낮지만 크게 춥진 않는데요. 낮 동안에도 7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퇴근길 무렵부터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다시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산간에 최고 10cm 이상, 강원 내륙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상 0.8도, 대전 영하 1.6도, 광주 1.9도, 부산은 7.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7도, 대구 12도, 광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